자, 초정리 편지 우리 재윤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어, 책, 책에서 장훈이 만들던 연꽃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졌는데, 자신이 그 상황의 장훈이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이고, 자신은 이 책이 뒷장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짐작을 해본다면 누구의 짓이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이 연꽃을 망가뜨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상수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음, 열심히 공들여서 한 거지만, 어차피 부서졌고, 저는 그 당시에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그 돌을 포기하고, 새로운 연꽃을 힘들게 다시 파는 헛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예, 일단은 겁나게 억울해서, 아, 상수구나, 상수구나. 너도 한번, 너도 한번 억울한 일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상수 것도 그냥 상수가 하던 것도 그냥, 이거 깨가지고 복수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상수를 의심하고 당연히 혼내주려고 복수하려고 예를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훈이가 너무 이렇게 마음 좋게 그냥 넘어간 거, 요게 사실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전바다 아저씨가 이해하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 마지막에 그냥 연꽃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책에 뒷이야기가 있다면, 장훈은 어떻게 되었을지, 또, 이때 넌 임금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됐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장훈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 왕의 궁궐이나 절 같은 걸 지을 때, 음, 가장 먼저 대장으로 그런 일을 하는 왕의 살짝 신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았는데, 왜냐면, 근데 장훈은 아버지로 많이 챙기고, 누이를 되게 많이 그리워한 아이니까, 그러진 않고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같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장훈이가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좋은 석수가 되었구나. 그러니 한번 내 밑에서 절을 한번 지으면서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훈은 너무 좋았지만은 그 아버지나 누이 때문에 못해서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랑 누이랑 다 챙겨야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거 다 안다.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내가 한, 그 둘을 한양으로 불러오겠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은 그 신하의 그 아버지 누나 누이로서 이제 좋은 그거를 얻으면서 기와집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석수로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장훈이가 그냥 그 세종대왕을 만나서 기쁘고 세종대왕이 선물 정도를 챙겨주어서 그걸 갖고 여기 무사히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또 이제 다시 돌아온 덕이 누이와 뭐 가정을 이루며 이렇게 어쨌든 지난 날의 추억으로 생각하면 잘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라면 장훈이를 이렇게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이렇게 이 애가 훈민정음을 잘 쓰지 않았냐라는 그런 모범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고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 장훈이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훈민정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런 장훈이 그래서 세종대왕을 돕는 그런 장훈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윤이가 얘기했던 거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우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상수라는 인물, 상수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로 나왔을까? 살짝 주인공 라이벌 같은 주인공, 재윤이, 재윤이 계속 주인공을 미워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같이 친해지는 좀 살짝 주인공상으로는 나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지우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같이 좀 하면서 너무 그 뭐라고 해야 지 하면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다. 좋은 석수 동기로서 석수 뭐라고 해야 되지? 석수 선배로서 같이 살아가다가 그 한양에 불려오면서 진짜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나서 그, 그 짜증이 나서 좀 힘들어했다가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얘기했는데, 이 상수라는 인물 설정은 주인공 장훈이와 대립되는 인물,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이고, 그럼으로써 약간 그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준다고 그럴까? 그런 역할. 그래서 늘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그럼 어떤 그런 극적 긴장감, 재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갈등하고 긴장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이야기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수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상수는 왜 이렇게 장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수의 장훈에 대한 감정, 이유, 그 못마땅에 대한 이유,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해? 이번엔 지우부터 얘기해 볼까? 지우야, 에? 음, 응? 못 들었어? 네. 상수가 장훈이를 이렇게 미워하는 까닭. 어, 자기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원래 그냥 잡일을 맡아서 했는데 갑자기 잡일의 동기였던 장꼬리가 갑자기 그냥 석수로 가고 한양에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너무 짜증이 나서 내가 선배인데 이런 생각에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이가 보기에는. 그 책 192쪽에서 보면 소정에서부터 네가 전밭 아저씨 눈에 든 게 신설이 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처럼 살짝 자신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장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인정을 받아서 올라오니까 좀 질투가 난 것 같습니다.
음. 자, 지금 여러분이 말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더 추가해 보면 상수라는 인물과 장훈이라는 인물인데 상수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면 일단 신분이 뭐야? 음, 노비? 중인. 중인이라고 들어봤어? 네. 아, 그래서 중인 신분이고 장훈이는 음, 뭐? 양, 평민 또는 양인이라고 하는 평민 양인. 근데 과거에는 뭐? 노비. 노비 출신. 할아버지 그때 노비 출신이었지. 여기 평민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상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양반 계급이 있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중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 계급이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조선시대 때 신분 구조가 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가 자기가 양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름 중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평민 노비 출신의 그 평민보다는 자기가 신분이 뭐하다고 생각하나? 높다고 높다. 생각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게다가 자기는 전밭 아저씨의 뭐 조카였나? 네. 친인척이야, 친인척. 게다가 자기가 더 선배야, 선배. 이 선배가 네. 아니고 그 일자리의 선배야. 그러니까는 상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훈이보다 더 뭐하다? 우와. 높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라고 생각하고 전밭 아저씨의 후계자, 계승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장훈이가 실력이 없었다라면 상수는 장훈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야. 네. 경계하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장훈이 뭐해? 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 전밭 아저씨의 총애를 받다, 사랑을 받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함으로써 상수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럼으로써 장훈이를 경계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너랑은 뭐하다? 난 다르다. 라는 어떤 그런 상수의 마음이 작용했던 것들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신분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실력과 관련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 위치, 포지션, 자기의 포지션이 흔들릴 거를 염려한,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우하고 재훈이하고 이렇게 늘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순이라는 여학생이 새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지우가 자꾸 막 순이한테 막 잘해주기 시작해. 그럼 재훈이가 순이를 뭐 하더란 얘기야? 경계하는 거야. 어? 야, 늦게 들어온 게 까불고 있어. 어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내가 더 이쁘게 생겼어. 내가 더 선배야. 내가 더 실력이 뛰어나. 막 이러면서 새로 들어온 순위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더란 얘기지. 그런 심리, 그런 그 마음의 심리와 뭐 하다는 거야?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새로 들어온 미숙이가 뭐야 너무 못하고 지우는 미숙이한테 관심도 일도 없고 막 그러면 오히려 재윤이가 그 미숙이를 뭐 할 수 있어? 잘 돌봐줄 수도 있다는 거야. 어? 잘 끌어안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어떤 실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동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그 작품 속에서 그 인물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를 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어, 그런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 208쪽에 마지막에 이게 연꽃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보기 활동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활동들.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 밑에 다섯 줄 지우 읽겠습니다.
지우야? 네? 선생님 얘기 안 들려? 안 들렸어요. 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안 들리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뭘 이렇게 막, 이 안경에 비치는 건 뭘 이렇게 재밌는 걸 하길래 막, 표정이 막, 아주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어? 왜요? 그렇게 재밌었어? 안 들리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말 하면은 갑자기, 뭐지? 208쪽 밑에 다 같이 줄. 네, 108쪽. 그래서 물이 들어와 황검찜한 연꽃, 연꽃 속에서 찰랑였다. 마치 온 세상을 연꽃이 다 감싸고 있는 듯했다. 살짝 아래로 처진 꽃잎 하나가 물기를 터주었다. 맑은 물이 연꽃에 감싸였다가 다시 흘러내렸다. 아래로 쭉 이어지는 물줄기가 작은 강양 같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말 그대로 연꽃이 완성이 되어서 제자리에 잘 놓아서 순조롭게 아,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연꽃이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 하지만 다른 뜻도 있어. 어떤 뜻이 이 안에 감춰져 있을까? 음, 자, 204쪽 보겠습니다. 204쪽. 음, 둘째 줄. 장훈아요? 어, 장훈아, 그러고 보니 나도 돌을 깨어내고 있구나. 어. 장훈은, 거기까지 그 문장 이게 무슨 말이야? 세종대왕이 음, 지금 장훈아 그러고 보니 나도 돌을 깨어내고 있구나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세종대왕이 지금 돌 깨고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자신도 돌을 깨어내고 있다고 얘기했어? 음, 제가 알겠는데, 왜냐면은, 그, 왜냐면은, 지금 나도, 그, 지금 근심을 덜어내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 나도 근심을, 그, 어떤, 나도 금식을 해결했다는 뜻을 바꿔서 얘기한 게, 나도 돌을 뭘 깨어낸 해결하려고 했다고? 지우야? 뭘 해결하려고 했다고? 근심, 어? 근심, 근심. 근심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돌 깨는 거에 비유한 거다? 그래. 네. 그럴 수 있겠네. 재윤이는? 음, 어, 그 뭐지? 203쪽에 아, 그 장훈이 꽃, 꽃, 돌을 깨어내면 아, 안에 든 꽃잎이 눈을 뜨고 피어납니다라고 말을 해서 아,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에 잠겨가고 말을 아. 한 건데, 어, 장훈의 말이 관련된 건 알겠지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지금 재윤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네. 그렇지. 지금 이 세종대왕이 갑자기 나도 돌을 깨어내고 있구나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만 갖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지금 재윤이가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앞에 203쪽의 장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장훈은 돌을 깨어내면 안에 든 꽃잎이 눈을 뜨고 피어납니다라고 돼 있어. 자, 뭔 말이냐. 여기 이 돌덩이였대, 돌덩이. 이 돌덩이인데 이 돌덩이를 조각가가 이 돌덩이를 깨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냥 돌덩이야. 근데 석수쟁이한테는 이 안에 요 꽃이 뭐 한 거야? 요-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어서 이 꽃을 드러내게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안에 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음, 있던 꽃이 내가 돌을 깨면 꽃잎이 눈을 뜨고 나온다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자신도 그럼 돌을 깨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럼 세종대왕한테 이 돌은 뭐냐는 얘기야. 또 세종대왕한테 이 꽃은 그러면 뭐겠냐라는 얘기야. 세종대왕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야? 가장 중요한 일이. 훈민정음을 그럼 꽃은 바로 뭐야?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라고 해, 훈민정음. 즉 세상에 훈민정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훈민정음이 없었어. 근데 그 훈민정음을 새롭게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거야. 그럼 이 돌이라는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이지, 세상. 그 글을 몰라서, 글이 없어서, 우리의 글이 없어서 고통받는 어떤 그런 깜깜한 세상. 그 세상에 반대라던가 이런 걸 무릅쓰고 그거를 부딪혀서 자기가 마침내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어서 이 아름다운 꽃이 되었듯이 훈민정음이라는 좋은 글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지. 어때? 재현이 말 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연꽃에서 막 물들이 잘 흘렀다 라는 이야기들이 뜻하는 바, 의미하는 바는 장훈이가 만든 연꽃이 잘 기능을 다해서 잘 흘렀다는 거는 결국은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뭘까? 훈민정음을 잘 만들어서 훈민정음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세상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그거를 잘 사용하게 되었다 라는 걸 뜻하는 걸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어? 그건 이제 읽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아예 말도 안 된다. 이건 별개다, 다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가가 어떠한 이 표현 같은 걸 쓸 때는 그 자체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의미, 어려운 말로 중의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복합적인 다른 의미를 함께 거기에 담아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해가면서 책을 읽는 것들이 책을 또 잘 읽는 방법입니다. 자,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할 것은, 이게 처음에 세종대왕이 오면서 글자를 가르치고, 또, 그, 물을 갖다 주고 막 하는데, 그, 세종대왕이 와서, 세종대왕이 올 때는 한 어느 시대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한 게 세종대왕이 글을 나중에 가면은 나오는 게 맨 첫 번째로 글자를 배운 게 장훈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글자를 만들고 아 내가 눈이 멀었으니까 눈에 좀 약수를 마시러 가자 하면서 장훈이가 사는 마을로 가고 그래서 거기로 가다가 장훈이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선배. 네, 뭐 실제로 그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말한 것처럼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에 이루어지고 한 3년 후에 1446년에 반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43년에서 1446년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비슷하게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고 나서 딱 신하들이 막 반대하면서 그 훈민정음을 딱 싫어하고 있을 때 세종대왕의 뭐 건강 같은 게 안 좋아져서 요양이라기보단 살짝 쉬러 그런 마을에 와서 장홍이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또 만약에 그 자신이
그 마지막에 세종대왕이 그, 그 토끼눈 할아버지인 거를 알게 되면서 그 그때는 이제 대왕님이셨구나 했는데 자신이라면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대왕님이셨어요? 하면서 놀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윤. 저는 장훈이가 살짝 할아버지한테 막 쌀도 많이 받고 고기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세종대왕님을 봤을 때 좀 더 품위를 갖추지 않고 만난 것에 대해서 살짝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보내주신 것들이 다 임금님이 보내주신 거여서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일단은 뭐 너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임금을 본다는 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우야, 어? 입니다. 다 했다고? 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아까 이제 지우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팩션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 팩션. 아니요. 자, 팩션은 팩트라는 말 플러스 픽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팩트가 뭐야? 저는 사실 사실. 픽션은 음 픽션. 픽션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예. 들어보고 있는데 픽션. 허구, 아 거짓, 꾸며낸, 지어낸.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픽션 하면 소설을 보고 우리가 픽션이라고 그래. 혹시 논픽션 들어봤어? 논픽션? 네. 논픽션 뭐겠어? 픽션이 어, 아닌, 즉 지어내지. 아는 논픽션은 그럼 사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팩션은 팩트와 뭐가 합쳐진 거다? 픽션이 트로픽 왜 갑자기 쌤이 추정리 편지 얘기하다 말고 팩션 얘기를 할까? 음, 이 책은 음. 이 책이 바로 진실 어, 이 책이 바로 팩션이야. 말한 대로. 자, 그럼 이 책에서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뭘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뭐 했다? 사라졌다. 어? 그 네, 홍민정음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대왕을 창조했다. 또 음, 세종대왕이 실제로 뭐 눈이 진짜요? 눈이 안질환, 안과병, 안질환이 있었다. 또 세종대왕이 실제로 어디에 초정리에 뭐 휴양, 치료차 휴양하러 왔었다. 또 세종대왕이 표정리에 휴양하러 궁궐에다가 와서. 네. 작은 절 암자, 절 절을 뭐 했다? 만들었다. 세종대왕 만들었다. 시기. 요게 다 팩트야. 실제 역사적 사실이야. 반면 픽션, 작가가 지어낸 얘기, 허구. 뭐가 그 허구가?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표정리에 휴양하러 와서 장훈이를 만났다. 장훈이라는 인물, 무슨 뭐 전bad이라는 인물, 그 세종대왕을 뺀 나머지 인물들은 다 뭐야? 허구. 뭐 덕이가 어디 뭐 종살이를 가고 다 이거 허구야. 이거는 이 배유한 작가, 이 책을 쓴 배유한 작가가 상상 속에서 그럴듯하게 지어낸 거야. 이거 하나 더 있다. 5번. 실제 신분제도 민정음을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대 어, 관계가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요게 이제 팩트야. 그래서 보면 초정리 약수터가 대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여기야 대전. 네, 여러분들이 여기 대전 너네는 어디 살고 있어? 이쪽에 살고 있네. 네, 어? 너네 유성 이쪽에 살고 있어.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 충청북도 청주 지나서 여기 청원 여기 청주국제공항 너네 뭐 제주도나 갈 때 청주국제공항 가지. 그래서 그 옆에 여기가 초정리 약수터야. 음, 여기가. 그 대전에서 아마 한 1시간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 집에서 1시간 좀 더 가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초정리 약수터고 여기 서울에서 여기 한양에서 꽤 되는 거예요. 서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옛날에 이제 이렇게 휴양차 이렇게 왔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그림 보여? 네. 여기 추정리 약수 그리고 요게 눈을 고쳐 추정리 약수 고쳤더라고. 요 추정리 약수를 갖고 이렇게 저기를 만들어 음료를 탄산수를 음, 탄산수를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종대왕이 당시 임시궁궐 행군이라고 그래서 임시궁궐을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 가보지 못했는데 이런 초정행궁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훈민정음을 마무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31쪽 보겠습니다. 자, 31쪽에 일곱째 줄 지우 읽겠습니다. 31쪽에 일곱 일곱째 줄. 줄. 31쪽에 일곱째 줄. 31쪽에. 잠깐만요. 전화 왔어요. 야, 수업 중에 전화를 안 받는 게 이지 수업 중에 수업을 끊고 전화를 받는 게 이냐? 참 이상하네. 읽어. 잠깐만요. 31쪽에 일곱째 줄. 아주 부자인가 봐. 거기요? 읽어. 아주 부자인가 봐. 이렇게 쌀을 주시는 걸 보면 네, 보면 그런데 관심도 많다고 하시죠. 부자이고 양반인데도 관심이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누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누이랑 아, 장훈이랑 장훈이와 덕이 누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 자, 장훈이와 누이의 주장은 뭐야? 왜 부자이고 양반인데 관심이 많을까? 부자이고 양반이면 근심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심이 없을 거다. 어? 자, 요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재윤이나 지우가 봤을 때, 지금 요즘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대기업 회장님이야. 재벌이야. 재산이 막 수천억, 막 몇십 조에 해당되는 그런 재벌이야. 그런 사람들은 과연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 아니면 그런 큰 부자여도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걸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응, 재벌집이라도 해도 막 회사 걱정이나 막 그런 관심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응. 그 아마도 막 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팔릴까라고 생각하는 걸 해도
회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회사가 떡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근심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가 걱정을 할 거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지우한테 물을게. 부자인데 그 회사를 그만뒀어. 다 팔고 그냥 돈만 갖고 있어. 그럼 걱정 없겠네. 그런 걱정 안 할 거야. 회사 또 걱정. 지우 얘기. 그러면은 또 회사를 도망가들고 있어도 어머니 비싸드리고 차 사고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다 보면은 돈을 펑펑 쓰면은 그러면은 돈이 또 날라가가지고 이젠 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렇다고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근심을 많지 않을까요? 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저도 회사가 없는 차원에서도 근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왜냐면, 음, 어, 막 부자면 세금을 막 더 내야 되고 이런 말도 있다 보니까 세금도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돈을 그렇게 뻥뻥 쓰다 보면은 돈을 또 벌어오는 게 없으니까 회사를 안 다니면 그러면 나중에도 금방 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처럼 보통 사람이나 걱정과 근심의 크기는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음, 아니면 뭐 누가 더 그래도 걱정과 근심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걱정과 근심이 누가 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다. 뭐 적은 게 있다. 아니면 아니다. 부자와 관계없이 그래도 걱정과 근심 거의 비슷하다. 어떻게 생각해, 지우? 저는 그래도 아마 그래도 대왕님 부자나 그런 분이 근심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평민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말에 또 사또가 있고 그 사또가 앞질이면은 막 코 뺏고 살 뺏고 고기 뺏고 다 뺏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사또 때문에 삶 어떻게 사냐 이런 근심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부자보다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이는? 음, 제 생각에도 부자는 좀 더 근심이 적을 것 같고, 돈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추후의 문제로는 하겠지만, 거지는 지금의 문제와 추후의 문제도 같이 생각하지만, 부자 상에서는 추후의 문제가 생각하는 게 좀 더만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우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 지우라는 예?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지우라는 거지한테는 아들이 있어,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지우라는 거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 그 사이드 그 뭐지? 119 그 소방차가 막 윙 하면서 뿅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야. 막 막 여러 대가. 그러면서 보니까는 저 큰 부잣집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걸 본 지우가 아들에게 아들 너 아빠 잘 둔 줄 알아.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야 임마 우리는 저렇게 불날 걱정이 없잖아. 우린 집이 없으니까 불날 걱정이 없잖아. 어? 저 부자도 저 얼마나 불쌍해. 저 불 나갖고 저거 얼마나 저 걱정스럽겠어. 우리는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 말 돼, 안 돼? 안 돼요. 말 안 돼? 자, 네.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는 경찰차가 삐요 삐요 하고 막 가는 거야. 어?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어느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가고 털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지우가 또 아들한테 야 아들 너 엄마 아빠 잘 둔 줄 알아. 우리는 도둑이 들어가고 털릴 걱정이 하나도 없어. 어? 얼마나 좋냐 하면서 야 이 아빠야말로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라는 그 옛날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거지가 거지에 자랑해가지고
요 말이 안 된다고 지우? 왜 말이 안 된다고? 네. 아니,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생각을 해야지. 무슨 돈을 안 벌고, 야, 저거 봐라. 얼마나 좋은지. 지금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니. 나는 그 시간에 돈이라도 하나라도 더 벌어서 집을 사겠다. 그리고 나서 뭐, 불이 나면은 뭐, 불이 나지 않고 막 그럴 것 같고.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럴 거 뭐예요? 어차피 우리 거지니까, 그, 굳이 그게 별로 없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야 우리 집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집을 사고 집을 살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으니까 이고 막 그러지 돈이 없고 그냥 집만 들렁들렁 있는데 그거 거기에서 뭐 훔칠 리도 없고 뭐 물은 그냥 조심하면 되고 그러니까 재은이는? 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거지를 했으니까 거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니면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의 살짝 거지를 좀 오랜 기간 동안 돈이 없었던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거지 같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뭐 도둑이 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해보면서 직접 겪은 거다 보니까 음, 그, 어, 불이 나도 불이 날 일이 없고 하니까 좀 더 안전할 것 같긴 해요. 음. 자, 그래서 똑같은 일도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또 반면에 거지였을 경우에 당장 오늘 비를 피할 곳, 또 추위, 또 배고픔을 어떻게 달랠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야? 걱정과 고민이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거지나 이렇게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고 겪게 되는 고통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과 근심이 많다고 보는 거지. 요 장훈이네 집만 해도 당장 먹을 거가 없고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약을 쓸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훈이네 입장에서야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부자들이 당연히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훈아 재훈이 얘기했듯이 부자들은 아까 재현이가 그런 표현을 썼어. 현재의 걱정은 하지 않지만 차후의 걱정을 한다. 또는 사람이 단지 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뭐 아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누가 어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떤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갖고 있는 것들을 상실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망해갖고 어떻게 될까 봐 그런 걱정과 불안을 늘 우리 사람들은 갖고 사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걱정과 근심은 종류는 다르지만 이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아까 재윤이가 이제 우리가 좀 수긍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걱정과 근심을 맨날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쌤이 들려준 이야기처럼 그런 거지라면 자기가 거짐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그 걱정과 근심의 모든 근원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뭐 주로 이제 종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돈이야 돈, 부 위로 올라가서 돈이 뭐 한 사람? 많은, 많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행복감, 더 행복한 사람. 또는 이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가서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네. 돈이 이만큼인 사람은 행복도 이만큼이고, 돈이 이만큼 사람은 행복도 이만큼이고, 돈이 이만큼 사람은 행복도 이만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돈과 행복이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 여기 있다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나보다 돈도 더 많아서 행복도 더 클 거다. 그러니 걱정과 근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우야. 덕이와 장훈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어, 그 전에 참 아까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 그 사람의 주장은 오히려 거꾸로 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돈이 뭐하면 많으면 오히려 행복감은 뭐하고 낮고 사고 될까 봐. 돈이 없을수록 더 오히려 뭐하다? 행복감이 높다. 아까 요 거지 아주 이렇게 낙관적인 어떤 그런 거지 입장에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는 이게 돈이고 이게 이제 행복감이라고 했을 때 초반기에는 이렇다는 거야. 초반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초반기에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더 이상은 돈이 행복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잘못 얘기했다. 여기 거꾸로 했다. 이게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행복. 여기가 돈. 여기 돈이 점점 많아져. 근데 행복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다음 뭐 하더라? 계속 거의 일정하더라. 더 이상 행복이 뭐하지가 커지진 않더라. 그래서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근데 요 밑에 돈이 이것보다 더 밑에인 경우에는 행복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더라. 물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그 거지라면 행복감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관계를 그리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은 학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발표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쌤하고 같이 할 활동은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논거, 근거를 여러분들이 잘 미리 예상 준비해둬야 되는데 우리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 한 번이나 여러 번 했을 거야 아마. 자, 여기는 찬성 측, 여기는 뭐 반대 측. 그래갖고 뭘 제시하는 거? 근거. 근거를 일단 근거를 여러분들이 써보는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약지영감이 거기를 뭐 해야 되나? 공사리 보내야 하나. 여기서 누구 입장은 약지영감은 누구 어떤 입장이야?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 당연히 찬성이겠지. 약지영감. 반대는 장훈, 장훈이네 가족. 자, 그러면 약지영감은 도대체 무슨 논리를 들어서 찬성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약지영감이 왜 덕이를 종살이 보내려고 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표를 그려도 좋고 아니면 그냥 공책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찬성측의 근거 1, 2, 3, 반대측 근거 1, 2, 3에서 근거를 가급적이면 더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 컴퓨터로 써도 되고 공책에 써도 되고 채팅창에 써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지우 선생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활동 이해했어? 네, 지우야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네, 재윤이도? 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책 37쪽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책에도 사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와 있어. 37쪽부터 38, 39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약정감은 이러 이유로 거기를 종살이 보내려고 하고 반면에 장훈이는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주면 될까? 네. 3분 후에 우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3분 다 됐는데 어떻게 발표해 볼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지우는 저는 괜찮아요. 그럼 발표 그냥 하면 돼? 괜찮다가 네, 무슨 뜻이야?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그러니까는 지금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대까지만 그럼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재윤이부터 저요. 찬성 측. 재윤이 네. 찬성 측 근거. 그 약재 영감이 장훈의 아버지에게 빌린 약재 값이 많으니까 약재 영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다. 보내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우 저는요, 찬성 그, 측. 어, 빚을 갚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식도 좀 준다는데, 양식도 좀 준다는데, 그 정도면 경찰이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우야, 해서 지우야, 하려고 지우야. 하는데, 간단하게 그 근거가 뭐야? 여기 아까 그 빚을 갚을 수 빚을 있고 두 갚을 번째 수 뭐? 있고, 그 빚을 양식도 갚을 수 있고는 무조건 했으니까 그거 준다. 빼? 뭐? 양식을 준다. 어,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장운 약 덕이를 종사를 보냈을 경우에 빚도 갚고 또 양식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랬지. 또 재윤이 찬성.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먹을 거. 근데 그러면 저도 그 똑같이 있어서 요 두 가지 말고 또 없어? 네. 지우는 두 가지 말고 네?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어 없어? 또, 지우야 너 다 쓴 거 얘기하는데 왜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왜 시간이 걸려? 아니, 이 정도면, 자, 38쪽 보겠습니다. 셋째 줄 읽어봐. 38세, 셋째, 38세, 셋째. 읽어. 38쪽 셋째 줄. 입도 털고, 내 빚도 셋째 줄. 갚고, 그 집에 가면 구물이 없으니 자네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네. 입도 털고, 내 빚도 갚고, 그렇지 않는 게 아는가. 게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거기서 딱도 맞춰줄 것. 네. 자, 여기 보면 궁구가 벌써 여러 개 나왔잖아. 뭐 나왔어? 구물이 없고, 덕이가 굶지 않아도 된다. 네. 왜 덕이가 굶지 않아도 된다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어? 알아요. 어. 아,
덕이가 굶지 않는다. 또 그, 입도 전다. 입도 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입도 덜 수 있다가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음, 음, 먹는, 음, 그 뭐지, 한정된 쌀이 있는데, 아, 많은 사람이 먹으면 한 명이 받는 게 줄어드는데, 음, 한 명이 없어지면 어, 남은 두 명이 먹을 게 많아져서. 그렇지. 지금 덕이가 가면 원래 세 사람이 먹었었는데 덕이 한 명이 줄어들면 두 사람만 먹으면 되니까 아, 그 가정 뭐 소비가 줄어들어서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어, 뭐 입을 덜 수 있다. 또, 음, 나중에 때가 되면은 거기서 짝도 맞춰준다. 그 무슨 말이야? 결혼도 시켜준다. 덕이가 결혼할 수 있다. 여기 집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 결혼하기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결혼도 시켜준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야. 자, 그거 외에도 그 밑에 그리고 원래 종 아니었던가 새삼스레 종살이 못 시킬 건 뭔가 라고 해서 추가적인 근거로 뭐였다? 원래 원래 뭐였다? 공유 때문에. 그래 원래 집안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 그렇게 뭐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근거 말고도 이런 다양한 근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그럼 반대. 장훈이네 가족은 왜 반대하는 거야? 아직 아니, 15살. 아직, 지우부터. 아직 15살이다. 결국 뭐 아직 뭐하다? 어리다. 또 빚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빚은 나중에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먹을 것은, 그, 시나물이나 그런 거를 산에 가서 캐가지고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뭐야? 요거에 대한 반박이겠지. 어, 그 반대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만 지금 덕일의 종살이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거니까 먹을 건 알아서 먹을 거니까 반대한다. 그 부분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 여, 굶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이 됐고 이거 외에 덕이가 장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 그 쪽수가 쌤이 모르겠는데 어머니 병이 뭐했다? 나았어, 낫지 않았어? 안 나. 낫지 않았으니 뭐 할 필요가 없다. 갚을 필요. 약값을 낼 필요가 없다. 없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 어? 아니 그 약값을 내라고 하는데 그분에서 어머니 병이 낫지 않았으니까 약값을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약값을 갚으려고 덕일의 종살이 보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빚을 갚을 때에 또 반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반대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런 근거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요 근거들이 과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설득력이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의학 여행에서 의사쌤들, 의학사입니다. 맞아요. 재현이 갖고 있는 책. 좀 위로 올려야 보이죠. 음, 그래서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세계 의학사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